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임상병리학 문제 같은 것들을 이제 쭉 풀어봤고, 한 20문제 정도를 풀면서 뭐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요 검사, 그 다음에 분변 검사,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검사의 원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배워봤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지난 학기나 작년에 수업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험을 2월에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대비해서 하고 있고, 그 시험에 관련해서는 지금 동물보건사 여태까지 되게 잠잠하다가 동물보건사 쪽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자는 말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확정이 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험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상병리 문제 쭉 냈던 거를 한번 마저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요스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소변 검사에 대해서 배웠죠. 소변 검사의 기본적인 검사는 처음에는 우리가 뭐 소변의 색상이라든지 탁도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보죠. 소변이 빨가면 피가 섞여 있는 것이고, 탁하면은 뭐 세균이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소변의 어떤 성상을 처음에 보고, 그 다음에 비중 검사를 한다 그랬죠. 그거는 신장의 농축 능력이라든지 탈수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라 그랬고, 그 요렇게 생긴 비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중 검사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검사가 그 스틱을 이용한 요화학 검사라 그랬죠. 그래서 요 스틱을 이용해서 소변의 성상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소변을 조금 묻혀가지고 성상을 확인하는 검사를 한다 그랬고, 마지막으로 요침사 검사를 한다 그랬죠. 요침사 검사는 그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그런 고형분이 남잖아요. 상층액을 따라 버리고 고형분이랑 그 원심 분리 액이랑 섞어갖고 하는 방법이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다음 중 요스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요스틱이 어떻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런 스틱으로 돼 있고, 소변을 제가 그때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조금 묻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비교하면서 테스트하는 방법이라 그랬고, 여기 나와 있는 항목은 일단은 뭐 적혈구라든지 백혈구, 그쵸? 그 다음에 뭐 산도, pH 나와 있는 산도, 그 다음에 여기 프로테인이라는 뭐 단백질, 어쨌든 소변, 그 다음에 포도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빌리루빈, 케톤체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화학적인 성상들에 대해서 일단 검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조금씩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 중 요스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포도당, 빌리루빈, 잠혈, pH, 단백질. 다 맞네요. 답이 없었어요. 자, 답을 바꿀게요. 이거를 요스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비중이라고 할까요? 자, 비중은 비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어떤 화학적인 테스트로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은 요스틱을 통해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비중 같은 것들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비중은 비중계로 기타 세균이라든지 기타 뭐 크리스탈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봐야 되니까 그거는 침사 검사가 필요하다 그랬죠. 자, 여기 나온 것 중에 잠혈이라는 게 뭘까요? 잠혈. 여러분, 잠혈이라는 말 이제 그 옛날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신체 검사하다 보면 잠혈이란 말 들었을 수도 있어요. 잠혈이라는 거는 소변 안에 혈액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 침사 검사로 혈액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액이 빨갛게 나오지 않더라도 그 안에 조금씩 적혈구가 섞여 있으면은 혈액이 그 소변이 빨갛지는 않더라도 이제 스틱으로 검사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초중고 다닐 때 이걸 왜 들어볼 수 있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동물도 이제 좀 그렇지만 신장에 크게 이상이 없어도 잠혈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혈이 뭐 방광이라든지 신장에 꼭 이상이 있지 않더라도 소변에서 피는 섞여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틱을 통해서 색깔 변하는 걸 통해서 잠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항목 중에서 블러드라고 돼 있죠. 블러드가 피죠. 말 그대로 피가 섞여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정답은 잠혈이 되겠고요. 자, 고양이를 마취한 후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요를 채취하였다. 굴절개로 비중을 측정하였는데 굴절개에서 다음과 같이 보였다. 이 고양이의 요 비중은, 자, 요 비중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굴절개나 아니면 비중개를 사용한다 그랬죠.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요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사용한다 그랬죠? 일단은 물 한 방울 떨어뜨려서 덮은 다음에, 제가 동영상도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한번 닦아내면서 그 다음에 물 다시 보고 0점 조절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0점 조절을 하게 되면 눈금이 보통 이렇게 돼 있는 0에 와 있어야 됩니다. 0에 와 있어야 되고, 자, 비중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비중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10중 8구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대부분 10중 8구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비중계를 우리가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은, 보시면은 눈금이 보이죠? 강아지, 고양이가 있고 그 다음 또 눈금이 하나 있어요. 자, 요거는 혈액 중에 있는 단백질의 양을 재는 겁니다. 토탈 프로테인을 재는 거라서 요거는 비중이랑 관계가 없어요. 또 나중에 토탈 프로테인을 잴 때 혈장, 그러니까 혈액을 이제 돌리고 나서 그 상층액인 혈장이죠. 그 혈장을 가지고 여기다 조금 한 방울 떨어뜨려서 단백질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중계가 소변뿐만 아니라 혈액을 검사할 때도 사용하는데, 소변할 땐 이거 쓰진 않고, 소변의 비중을 확인을 할 때는 강아지, 고양이로 분리를 해서 비중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비중 단위는 1.0이 바로 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0점 조절을 할 때 딱 0에 와 있어야 됩니다. 1.0에 와 있어야 되고, 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자, 여기서 고양이를 이제 마취한 후에 카테터를 삽입해서 요를 채취를 했는데, 요를 채취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연 배뇨,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줌 싸는 걸 갖다가 받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카테터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카테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소변을 받기 위해서 보통 카테터를 연결하진 않습니다.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카테터를 만약에 이제 뭐 고양이는 방광에 이상이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카테터를 만약에 연결할 일이 있으면은 연결한 김에 소변까지 이제 빼내는 거죠. 자, 보통 그렇게 할 때는 마취한 후에 해요. 특히 고양이는, 강아지는 가만히 누워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양이는 그 생식기에다가 카테터를 넣게 되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보정도 어렵고 싸납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통 마취를 하고 굴절개로 비중을 측정을 했을 때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1.020과 1.030 사이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거 1.030이다, 1.020이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요 라인이 위치하는 정확한 위치를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니까 정확하게 반이니까 1.025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 눈금은 뭐예요? 4.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혈액에서 총 단백질 측정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요거는 강아지는 얼마예요? 1.028 정도 되겠네요. 이거는 강아지에 해당되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해당되지 않고, 고양이는 1.025로 읽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피부 및 귀 검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조금 화면을 크게 볼까요? 자, 이제 피부라든지 귀를 검사할 때도 우리가 임상병리학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강아지 이제 키워보시는 분들 많죠.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면은 피부병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죠? 병원으로 이제 데리고 가면은 뭐 귀라든지 피부 같은 데서 면봉을 넣어서 막 채취를 하기도 하고, 피부를 막 긁기도 하고, 털을 뽑아서 막 검사를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이 피부에서 검사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부 검사, 귀 검사에 대해서 일단은 배워볼 텐데, 자, 일단은 뭐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대부분의 피부 동물병은 사람에게
예, 전염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사람에게 전염되는 동물 피부병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세균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전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곰팡이성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드기성 질병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그 피부 사상균이라고 하는 강아지나 고양이에서 곰팡이성 질병을 일으키는 질병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사상균에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동전이라든지 이런 모양으로 원형으로 구멍이 아주 뻥하고 뚫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람한테 전파돼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피부병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있는 게 옴이라는 게 있어요. 옴. 그래서 개선충이라고도 하는데 이 옴이 동물에게 있다가 사람에게 전염되면 마찬가지로 막 사람이 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동물 피부병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전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막 심하게 긁는다든지 전염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은 장갑을 끼고 만지는 게 좋고 그러면은 또 막 보호자들이 싫어하거나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어쨌든 끝나고 나서 반드시 손을 씻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거나 하면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더라도 강아지에서 강아지로 전염될 수 있는 질병들은 꽤 있어요. 피부병도 꽤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 파보 같은 질병은 강아지에서 강아지로 전염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파보 같은 거 하고 나서 꼭 손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드렸죠. 피부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전염병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귀에서 면봉 등으로 샘플을 채취할 때에는 보정을 잘 해줘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면봉으로 채취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큰 강아지고 좀 순한 강아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조그만 강아지 같은 경우는 뭐 말티즈라든지 푸들이라든지 주인이 또 옆에 있어서 기세 등등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귀에서 면봉으로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귀를 확 털어버립니다. 귀를 확 털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면봉을 꽂은 상태에서 귀를 털어버리면은 당연히 웨이도나 네이도 쪽이 크게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건사가 보정을 단단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 배양을 위해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멸균적으로 채취한다. 자, 우리가 배양이라고 하면 세균이라든지 곰팡이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면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뭐가 묻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귀 안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만 면봉에 깔끔하게 묻어야 되는데 다른 세균들이 간섭해서 같이 자라게 되죠. 배양을 할 때는 항상 멸균적으로 채취를 하고 이거는 귀라든지 피부뿐만 아니라 소변이라든지 뭘 할 때도 반드시 배양을 할 때는 시료를 멸균적으로 채취를 해줘야 합니다. 병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피부 검사를 한다. 당연하죠. 피부라는 거는 우리가 뭐 간이라든지 신장에 질병이 있다 이러면 밖에서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뭐 물론 뭐 간이 안 좋아서 황달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피부는 밖에서 봤을 때 이상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병변이 생기니까. 우리도 여드름이 난다든지 아니면 피부에 상처가 난다든지 이런 거 밖에서 금방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는 병변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자, 곰팡이 배양은 털을 뽑아서 검사를 한다. 자, 이게 털을 뽑아서 하는 검사가 있고 피부를 긁어서 하는 검사가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곰팡이를 배양할 때는 일반적으로 곰팡이는 털에 잘 살아요. 털에 모근이라든지 아니면 털에 붙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 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털에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곰팡이는 일반적으로 털을 뽑아서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DTM 배지는 개와 고양이에서 어떤 것을 검사하기 위한 것인가? 자, DTM 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동물병원에 가면은 DTM 배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피부 검사 중에 하나라서 자, 이게 DTM 배지예요. 그래서 이게 뭐의 약자냐면 더마토파이트 테스트 미디엄이라 그러는데
더마토파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피부 사상균이에요. 피부 사상균. 그래서 DTM 배지는 이름 자체가 피부 사상균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더마토파이트 테스트 미디엄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물병원에 가면 이런 배지 여러분들이 동물 키워보다 보면 이런 배지 특히 고양이 많이 이제 동물병원에서 쓰는 거 봤을 수도 있어요. 자 배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뭐 요렇게 생긴 거예요 다. 요런 식으로 조그만 병에 배지가 사면이라 그래요. 이렇게 경사가지게 들어 있습니다. 경사가지게 들어 있고 자 여기서 검사를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곰팡이 이 곰팡이 중에 일종인 피부 사상균이 의심이 되면은 여기서 털을 뽑아요. 털을 뽑아서 여기다가 집게를 이용해서 털을 여기다 박아 넣습니다. 박아 넣고 일주일 정도 배양을 하게 돼요. 일주일 정도 배양을 하게 될 때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은 곰팡이가 있는 것이고 노란색으로 계속 남아있으면은 곰팡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지나면은 검사를 하지 않지만 최대 2주일까지 보기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주일 내로 자라고 아주 적은 수는 2주까지 자라기 때문에 최대 2주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곰팡이 배양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곰팡이는 산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뚜껑을 꽉 닫아버리면 산소가 통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뚜껑을 살짝 열어두는 게 중요하고 자, 우리가 혈액검사라든지 소변검사 같은 거 하면 결과가 1시간 이내에 나와요. 그런데 곰팡이는 배양검사를 하면 자라는 시간이 있어요. 세균도 배양검사 하면은 자라는 시간이 있죠. 세균은 근데 하루면 자라요. 그런데 곰팡이는 자라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고 나면은 이 병에 있는 색깔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최대 일주일, 보통 일주일까지, 길게는 최대 2주까지 확인을 빨간색으로 변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곰팡이 검사고요. 자, 아까 제가 털을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게 털을 뽑냐면은 더마토파이트가 이제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라 그랬죠. 자, 강아지에서 피부 사상균이 생기면은 이거는 뭐 고양이도 되게 많이 생겨요. 고양이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부위에 털이 일단 빠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고양이 키우면서 특히 어릴 때 이런 거 꽤 봤을 수도 있어요. 털이 빠지고 그 다음에 원형으로 이런 탈모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원형으로 탈모가 생기고 이게 아주 대표적인 곰팡이 모습인데 원형 탈모, 그 다음 뿔긋뿔긋해지고 그리고 아까 보였듯이 이런 식으로 딱지도 생겨요.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면은 원형 탈모, 털이 빠지고 그 다음에 뿔긋뿔긋한 딱지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바로 이 원형 탈모예요.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곰팡이 배양은 털을 뽑아서 검사한다 그랬죠. 얘네들이 털 안으로 들어가서 털을 약하게 하면서 털을 뽑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사상균과 같은 곰팡이를 검사할 때는 반드시 털을 뽑아서 여기 주위 아니면 이 안쪽에 있는 털을 살짝 뽑아서 검사합니다. 털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살짝만 해도 털이 그냥 쏙 뽑혀버려요. 탈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DTM 배지를 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털을 싹 뽑아갖고 그 배지 안에다가 심으면은 요게 이제 1에서 2주일 있다가 색깔이 변하는 거죠. 자, DTM 배지를 사용하는 배지를 배양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통 1주 정도 배양하고 경우에 따라 최대 2주까지 배양한다. 1주를 해보고 안 나오면 2주까지 배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일찍 나올수록 좋아요. 얘가 3일 있다 바뀔 수도 있고 이틀 있다 바뀔 수도 있고 2주 있다 바뀔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관찰을 해야 합니다. 뚜껑을 약간 열어놓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산소를 좋아하니까 상온에서 배양합니다. 상온에서 배양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따뜻한 배양기라든지 아니면 차가운 곳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있는 상온에서 그냥 두면은 배양이 됩니다. 색깔이 노란, 그러니까 그냥 상온에 두면 돼요. 이거는 색깔이 노란, 세균은 조금 달라요. 세균은 반드시 배양기에서 한 37도 정도에서 배양을 해야 합니다. 따뜻한 곳에서. 색깔이 노란색이면 양성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노란색이 원래 노란색인데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하면 무슨 색 바뀐다 그랬죠? 빨간색. 빨간색이면 양성입니다. 매일 변화를 관찰한다. 맞는 얘기죠. 자, 우드램프법은 어떤 미생물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인가? 자, 이것도 더마토파이트를 관찰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더마토파이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곰팡이에요, 곰팡이. 얘네가 이제 대표적인 더마토파이트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동글동글한 육각형이 아니고 타원형의 안에 이제 균사 같은 게 있고 이 안에 막 실처럼 막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 곰팡이의 일종이고 피부 사상균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자, 우드램프법은 어떠한 미생물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우드램프라는 걸 한번 볼까요? 아이고 우드램프. 자, 우드램프가 피부 사상균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이랬죠. 피부 사상균이 어떻게, 이 곰팡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원형의 탈모를 보이면서 숭숭 뽑힌다 그랬죠. 우드램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드램프예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 안에 그냥 그 자외선을 비칠 수 있는 램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형광등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비추게 되면은, 자, 아까 곰팡이성 질환이 있으면은 원형으로 탈모가 있다 그랬죠. 근데 원형 탈모가 있다고 우리가 이걸 곰팡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드램프를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우드램프를 한번 비췄을 때 요런 식으로 반짝반짝 하면서 형광색으로 보이게 되면 이거는 곰팡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양이 코에다 비쳤더니까 반짝반짝 곰팡이가 있네요. 자, 강아지 반짝반짝 곰팡이가 있어요. 고양이 반짝반짝 곰팡이가 있어요. 이렇게 원형으로 탈모가 있다든지 아니면 곰팡이 질환이 의심되는 곳에 비쳤을 때 반짝반짝 형광등을 보이게 되면은 우드램프에서 양성이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우드램프법이에요. 그래서 우드램프법은 곰팡이, 그 중에서도 말씀드린 피부 사상균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이고, 참고로 여러분들도 피부 사상균이랑 되게 친숙해요. 사람도. 뭐냐면은 사람에게서 무좀을 일으키는 균이 피부 사상균의 일종입니다. 무좀을, 물론 사람은 털이 없기 때문에 그 부위에 탈모가 있다거나 이러진 않죠. 보통 무좀이 발에 생기니까 탈모는 없지만 사람에게서 무좀을 일으키는 것도 피부 사상균의 일종이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질병을 또 일으켜요. 이 피부 사상균이 무슨 질병을 일으키냐면은 링웜이라는 걸 일으켜요. 아까 말씀드린 고양이나 강아지에서 원형으로 탈모를 보이는 피부 사상균이 사람으로 만약에 전염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링웜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링웜이라는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생기고 여기가 엄청 가려워요. 그리고 가렵고 피부과라든지 연고를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강아지가 원형으로 탈모가 생기고 이랬다. 그러면 얘는 피부 사상균일 확률이 높고, 만약에 사람이 이걸 만지거나 해갖고 전염이 되면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링웜이 생기고 가렵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강아지라든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동물 질병이 피부병이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다고 했고, 이게 제일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링웜은 나이가 들었거나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려 있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걸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도 20대 때 이 질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전염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링웜이 생겼는데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에 있는 고양이랑 강아지가 뭐 탈모가 있다든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피부 사상균이 의심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질 때 소독도 좀 해주고, 이제 바닥이라든지 옮기는데 이제 이동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질 때 가급적이면 장갑 끼고 만지시고, 그리고 고양이에서 고양이로, 강아지에서 강아지로 이런 식으로 또 전염이 되기도 하니까 여러 마리 키우면은 격리까지 해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전염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검사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드램프로 검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털을 조금 뽑아갖고 DTM 베이지에 넣어서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은 DTM 베이지에 넣어서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우드램프 검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드램프 방금 보여드렸듯이 사용하기 전에는, 자, 여기 있네요. 이게 우드램프고, 사용하기 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예열해서 사용한다. 자, 그래서 바로 빛이 나왔을 때 확인하는 게 아니고 5분에서 10분 정도는 예열해서 사용해야지 형광을 제대로 비출 수 있고요. 충분한 시간 동안 병변을 관찰한다. 그래서 그냥 대충 보고 넘기면 안 돼요. 병변을 계속 보면서 형광색을 보이는지 이런 식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는 게 좋고요. 병변 부위가 특정한 형광색을 나타내며 밝은 곳을 사용한다. 자, 우드램프 지금 어디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외선을 쬐야 되니까 어두운 곳에 사용해야겠죠? 밝은 곳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변 부위가 특정한 형광색을 나타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사용을 합니다. 곰팡이의 일종인 피부 사상균을 검사하기 위한 방법이나 모든 피부 사상균에 반응하지는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DTM 배지도 있고 지금 우드램프법도 있다고 했는데 DTM 배지가 확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검사법이 100%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피부 사상균 같은 경우는 반응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100%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부 사상균을 우리가 대충 한번 스크리닝해서 볼 수는 있지만 완전히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털이 빠진 곳은 집중적으로 빛을 쬐어서 관찰해본다. 자, 일반적으로 곰팡이 병변이 생기면 털이 빠진다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가 곰팡이가 있을 만한 제일 유력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적으로 쬐어서 병변 부위를 집중적으로 쬐어서 관찰하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자, 이 방법은 모낭충, 개선충 등 외부기생충 감염 여부를 알기 위해 시행하며 수술용 칼날의 뒷면으로 피부 표층을 긁어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이름은, 자, 이게 무슨 방법일까요? 자, 요거는 피부 소파법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피부 소파법 알아볼까요? 스크랩 스킨 스크랩 테스트. 네, 이거는 요런 게 이제 피부 소파법인데, 자, 피부 소파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더 괜찮은 저기가 있네요. 피부 소파법이라는 게 뭐냐면 요런 식으로 병변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어떻게 돼 있어요? 피부가 여기 지금 딱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달라붙어 있으면 여기서 피부에 있는 치료를 갖다가 채취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긁어서 하는 겁니다.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긁는 거예요. 칼날이 있나? 자, 이걸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은, 자, 이게 뭐죠? 칼날이죠. 블레이드, 그죠? 블레이드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피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칼날 정면으로 하면은 다치죠. 피가 나고 할 거 아니에요. 칼날이 날카로우니까 칼날의 뒷면으로 여기를 막 긁습니다. 병변이 있는 곳을 막 긁어요. 이게 이제 소파예요. 소파. 조금 어려운 말이죠. 막 긁어요. 그러면은 피부에서 각질도 떨어지고 별의별 게 다 떨어지겠죠. 우리 사람 지금 얘를 지금 구글에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막 긁는 거예요. 긁어가지고 지금 여기 칼날이 이쪽이죠. 그리고 칼날의 뒷면으로 긁고 있죠. 긁어가지고 긁은 걸 갖다가 현미경에 슬라이드에 모으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털이 많거나 한 데는 피부 소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조금 털을 깎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털이 없는 부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병변이 있는 곳은 일반적으로 털이 빠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데를 갖다가 긁어가지고 나오는 부스러기를 갖다가 현미경 위에 놓고 보는 방법이 피부 소파법이에요. 자, 이거는 보통 뭐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하냐면은, 보통 피부에 살고 있는 기생충을 검사할 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낭충, 여러분 모낭충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개선충이라고 있어요. 개선충이 옴이에요. 옴. 개선충이라 그래서 요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강아지가 옴에 걸리잖아요. 털이 막 빠지고 결정적으로 엄청 가려워요. 진짜 가려워요. 장난 아니게 가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피부 진료를 할 때 가려움증의 정도를 한 1에서 4까지 나누는데, 사실 이제 그건 기준에 따라 달라요. 0부터 10까지 나누기도 해요. 옴이랑 아토피는 가려움증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옴. 그래서 엄청나게 가려워요. 자, 그리고 이 개선충 옴의 특징적인 거 하나는 이게 사람한테 옴 걸려요. 여러분 옴 붙었다 뭐 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 옴이 이 옴입니다. 그래서 이 옴이 사람한테 걸리게 되면 사람도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강아지들 밖에 산책하고 그 다음에 풀숲에 가고 이럴 때 옴을 붙어 갖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뭐라고 하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씩 구충, 외부 기생충에 대한 구충을 해줘야 됩니다. 넥스가드 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옴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붙으면 엄청나게 가렵고, 자, 이게 이제 뭐라 그랬죠? 이걸 검사하기 위해서 피부를 긁는 피부 소파법을 수행하게 되는데, 참고로 피부 소파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표층만 긁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심층까지 긁는 경우가 있어요. 옴이라든지 개선충은 표층만 긁어도 되는데 모낭충은 모근 같은 데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층까지 긁습니다. 자, 표층이랑 심층 긁는 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표층은 피가 살짝 비칠 정도로 하지만 심층을 긁을 때는 진짜 피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깊게 긁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농포가 있는 세균을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사바늘을 이용하여 구진 및 농포를 터뜨린 후에 해당 부위를 눌러서 검체를 채취한다. 이 검사법의 이름은, 자, 이거는 뭘까요? 농포라는 게 뭐예요? 농포? 사람으로 치면 여드름 같은 거죠. 여러분 여드름이 생기면 처음에는 빨갛게 올라오죠. 이걸 우리가 구진이라 그래요. 이게 조금 커지면 어떻게 되죠? 하얗게 되죠. 안에 농이 차면서. 그게 농포입니다. 그 농포가 조금 더 여드름이 익었다 이런 얘기 하죠. 속된 말로. 조금 더 커지고 안에 농이 차면은 어떻게 되죠? 노랗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터지고 딱지가 않고 터지면서 농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억지로 터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딱지가 생기면서 굳어버리죠. 그쵸? 그게 이제 농포라고 하는데, 농포가 있는 세균을 검사할 때는 어떤 식으로 검사하냐면은 농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여드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드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드름도 그 안에 세균이랑, 여드름도 결국은 세균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 세균이랑 맞서 싸운 백혈구들이 안에 잔뜩 있습니다. 세균이랑 백혈구가 그 안에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갖다가 살짝 터트려 가지고 세균이랑 백혈구를 갖다가 슬라이드 위에 놓고 현미경으로 보면은 무슨 세균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터트려 갖고 요거를 갖다가 그냥 슬라이드에 얹어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농이 이렇게 여드름이라 치면은 톡 튀어나와 있으면 주사바늘 같은 걸로 톡 찍어 갖고 위에다 그냥 슬라이드로 딱 놓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다시 떼가지고 요거를 염색해서 보는 방법이에요. 이게 슬라이드 압착법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슬라이드 압착법이에요. 슬라이드 컴프레션이라고 하나? 영어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슬라이드 컴프레스. 뭐 이상한 것만 나오네. 스킨 슬라이드. 영어 이름이 있는데 잠시만요. 네, 요거네, 요거. 그래서 여기를 지금 슬라이드 대기하고 있죠. 살짝 톡 해갖고 여기를 터트린 다음에 슬라이드를 갖다가 딱 눌러버립니다. 요게 그냥 슬라이드 압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진드기, 효모, 잠깐만, 이건 테이프 같은데? 네, 그쵸? 농포가 있는 세균을 검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슬라이드 압착법. 자, 그 다음에
이 방법은 피부 표면에 붙어있는 진드기, 효모, 곰팡이 등을 간단하게 검사할 때 유용하다. 무색 투명한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어 슬라이드 위에 부착시키고 현미경으로 검사한다. 네, 전화가 왔고. 예. 이 방법은 피부 표면에 붙어있는 진드기, 효모, 곰팡이 등을 간단하게 검사할 때 유용하다. 무색 투명한 테이프를 피부에 붙였다 떼어내어 슬라이드 위에 부착시키고 현미경으로 검사한다. 뭘까요, 이거는? 테이프 압착법이겠죠?